조선 초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대신은 과연 누구였을까?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거기에 한명회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세조를 도와 개유정난을 성공하고 73세까지 장수하며 세상을 호령한 인물이 바로 한명회이다. 세조의 꾀주머니로 불린 그는 다른 개유정난의 공신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특유의 정치 감각으로 조정에서 살아남으며 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다. 조선 전기 최고의 권력가이자 정치가 한명회의 그늘이 짙게 남아있는 능력이 있다. 한명회에 두 딸이 묻혀있는 파주 삼능이다. 삼능은 각각 공능, 영능, 순능을 뜻하는데 세 능력 중 공능과 순능에는 한명회의 딸들이 묻혀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능에는 예종의 정비인 장순왕후 한씨가 묻혀있다. 예종이 세자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세자빈 묘로 조성되었지만 후에 왕으로 추존되어 웅장하게 조성되어 있다. 장순왕후 한씨는 개유정난 7년 뒤 한명회의 권력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인 1470년에 16세의 나이로 세자빈이 되었다. 세자빈이 된 지 1년 후 인성대군을 낳았으나 산후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만다. 그녀의 나이 17세였다. 인성대군 역시 유년 시절에 죽었기에 많은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세자빈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버린 어린 딸. 한명회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자신이 직접 능력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명문가의 딸이면서도 아름답고 정숙하여 여러 왕실 인사들이 그녀를 무척 아꼈다고 전해진다. 그 때문일까? 공릉은 세자빈묘치고는 제법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약간 투박하게 꾸며진 참도가 방문객을 반긴다. 울퉁불퉁한 돌이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진다. 홍살문에서 출발한 참도는 기역자로 꺾여 정자각으로 이어진다. 제사를 준비하는 정자각은 다른 왕릉의 것과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깔끔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 내부 역시 화려한 장식은 최대한 배제한 모습이다. 정자각 옆으로는 표석을 모신 비각이 자리하고 있다. 표석은 19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순조 시기에 세워졌다고 한다. 정자각 뒤편으로는 봉분이 보인다. 세자빈 묘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병풍석이나 난간석이 없으며 망주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성물들의 배치로만 보면 무척이나 초라해 보이는 봉분이다. 하지만 봉분 자체의 크기가 왕릉에 버금갈 정도로 크며 봉분을 호위하듯 늘어선 석양과 석호 역시 우람하고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다. 석양과 석호 모두 악기를 쫓고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성물로 석양은 얼굴과 뿔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석호는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앉은 자세로 묘사되어 있다. 봉분 바로 앞에는 장명등과 혼유석이 일반적인 왕릉 배치대로 놓여 있고 세밀한 묘사가 일품인 문석인과 석마가 좌우로 늘어섰다. 무석인은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물들은 물론이고 봉분 자체까지 비록 세자빈 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다. 장승왕후는 후일 왕이 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왕실의 일원이 된 것도 아니었다. 고작 1년여의 왕실 생활을 한 세자빈이 이토록 웅장하고 규모 있는 무덤에 묻히게 된 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그녀가 한명회의 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한명회의 권력. 요절해버린 딸에 대한 애틋함이 스치듯 남아있는 공릉이다.
공릉 왼편 쪽에 사이좋게 마주한 능역은 장순왕후의 동생이자 한명회의 막내딸인 공해왕후가 묻혀있는 순릉이다. 파주 3릉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왕릉으로 조성된 순릉의 주인인 공해왕후는 성종의 계비이다.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이지만 시숙모와 조카며느리 사이가 되기도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그렇지 않은 왕비가 어디 있겠냐마는 공해왕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인 이유가 영향을 미쳐서 왕비가 된 여인이었다. 야심이 많았던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자신의 아들을 꼭 왕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에서 아들의 입지를 탄탄히 해줄 인물을 장인으로 모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일이라 판단한 인수대비는 한명회에게 접근해온다. 한명회가 이 제안을 거절할 리 없었다. 결국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공해왕후는 12세에 후에 성종이 되는 잘산군과 혼인하게 된다. 공해왕후가 혼인하고 뒤이어 장순왕후가 예종과 혼인하면서 자매가 나란히 왕비에 오르게 된다. 이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로 당시 한명회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해왕후는 언니인 장순왕후와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여 세조는 물론이고 세조비, 덕종비, 예중의 계비 등에게 무척 귀여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커서는 온화하고 의순하며 숙경하였다. 왕후를 들여와 뵈니 언동이 예에 맞으므로 세조와 대왕대비가 매우 사랑하였다. 나이가 어렸으나 노성한 사람처럼 엄전했으며 덕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귀염을 받은 공해왕후지만 왕비가 된 지 5년 만인 1474년 19세의 나이에 소생 없이 세상을 뜨고 만다. 먼저 세상을 뜬 언니 장순왕후가 안장된 공릉의 왼쪽 언덕에 묘셔있다. 죽기 전에는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있으니 새 왕후를 모시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죽기 전까지 예를 다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홍살문을 지나면 일직선으로 이어진 참도가 나온다. 참도는 울퉁불퉁한 박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이나 왕이 이 길을 걸을 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도를 지나면 정자각이 등장한다.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물로 자연스럽게 바래져 버린 빛깔이 고즈넉한 멋을 한층 더해주는 듯하다. 정자각 옆에는 비각이 있고 비각 안에는 조선국 공해왕후 순릉이라고 쓰여진 공해왕후의 비석이 있다. 조선 후기인 1817년에 제작된 비석이라고 한다. 애초에 왕릉으로 조성되었기에 봉부는 왕릉의 예를 따르고 있다. 병풍석은 세우지 않았고 12칸의 난간석이 봉분을 둘러싸고 있다. 난간석 밖으로는 양석과 호석이 두 쌍씩 호위하듯 늘어섰다. 망주석과 혼유석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으며 2개에는 문석인과 마석이, 마지막 3개에는 무석인과 마석이 한 쌍씩 배치되어 있다. 무석인은 양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데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공해왕후는 병이 나자 세대비가 지극히 보살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귀여움을 받았지만 끝내 남편인 성종과는 함께 묻히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수많은 성물이 배치되어 있는 능력이건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조선 최고의 권력가인 한명회의 딸로 태어나 왕실의 일원이 된 공해왕후와 장순왕후, 분명 당시 조선에서 가장 고귀하고 품이 넘치는 삶을 살았겠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했고 지아비와 함께 묻히지도 못했다. 화려했던 생애와는 대조되는 현재의 능력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파주 삼릉 오른쪽에 있는 영릉에는 진종으로 추종된 효장세자와 그의 빈인 효순왕후가 잠들어 있다. 삼릉 중 가장 마지막으로 조성된 왕릉이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이복형으로 영조가 즉위할 때 왕사자가 되었지만 10살의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다. 효장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가 뒤늦게 얻은 아들이 바로 조선의 비극인 사도세자이다. 사도세자가 죽고 폐해해진 뒤 그 아들인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고 이에 따라 효장세자와 효순현비는 각각 진종과 효순왕후로 추존된다. 1908년에는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에 의해 다시 한번 황제와 황후로 추존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추존 과정은 모두 영릉 안에 있는 3개의 표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효장세자가 죽을 당시 영조는 무척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종묘와 사직에서 효장세자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기까지 했다. 세자의 병이 점점 심해지자 영조는 영의정과 병조판서 등을 불러 종묘와 사직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라며 슬피 울고 곡했다고 한다. 그 비참한 마음이 세월을 뛰어넘어 영릉 앞에 내려앉은 듯하다. 효순왕후는 세자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는데 소생 없이 37세까지 왕실에서 생활하다가 1751년 죽었다. 이듬해에는 효장세자의 묘 왼쪽 편에 안장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효장세자가 추존되기 전에 조성된 능력이기 때문에 세자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정자각까지 참도가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고 정자각 앞에는 박석이 넓게 펼쳐져 있다. 조선 후기에 지어졌기 때문인지 정자각은 깔끔하고 반듯한 모습이다. 색이 변하지 않아서 최근에 지은 건물과 같은 신선함마저 느껴지는 듯하다. 정자각 옆에는 3개의 표석이 있는 비각이 있다. 표석에는 효장세자의 3번에 걸친 복잡한 추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효장세자 묘가 영릉이 된 것은 그가 진종으로 추존된 1776년이다. 정자각 뒤편에 자리한 봉부는 쌍릉으로 조형되어 있다. 병풍석과 난간석은 생략되어 있으며 석호와 석양, 문석인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자묘였다가 왕릉이 되었지만 대대적인 보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왕릉에 비해서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영조가 재정립한 조선 후기의 능침 배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무석인과 학예는 생략되어 찾아보기 힘들고 문석인과 성마 역시 화려하지 않게 조성되어 있다. 날렵하게 조각된 성마는 고개를 푹 조아린 모습이어서 위엄이나 웅장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소홀하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작지만 여기저기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다. 한편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능력의 모습에서 영조의 짙은 슬픔이 느껴진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상들이 있다. 만약 효장세자가 죽지 않고 사도세자의 형으로서 왕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랬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굶겨 죽이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무의미한 것이다. 효장세자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 영조는 그 슬픔을 묻어두었다. 어쩌면 영조의 사도세자를 향한 이상할 만큼의 집착은 효장세자를 잃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역시 무의미한 상상일까?